겁니다. 전곡을 찌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거기에 가까운 것도 괜찮다. 환자에 대한 추론이 틀리거나 매우 불충분하지만 않다면 그런 해석은 충분히 괜찮은 것이다. 올바른 해석은 환자의 병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분석가로 하여금 점차 좀 더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게끔 한다. 모든 분석가가 알듯이 올바른 해석 뒤에는 기억, 꿈, 환상, 증상 또는 전이 반응과 같은 새로운 분석 내용들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까지 분석가가 내린 추론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환자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추론을 수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환자 측에서 해석에 대한 대보인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몇 가지 저자들이 기술한 논문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것들은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에 관한 것이다. 해석의 타당성 여부는 불안이나 죄책감의 감소, 방어의 완화, 본능 파생체에 대한 내성의 증가 등으로서 알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증상의 개선도 아울러 같이 있기를 기대한다. 방금 언급한 저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증상의 호전이 해석의 효과와 정확성을 말해주는 믿을 만한 지침이 못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역설적으로 증상의 악화, 소위 부정적 치료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분석에 대한 반응 외의 다른 것, 즉 더 이상의 분석을 피하려는 무의식적 소망, 건강으로의 도피라고도 한다. 긍정적 전이로부터 얻어지는 좋은 효과 또는 생활 환경의 변화, 어떤 환자의 경우는 질병, 부상,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실제적인 재난이 있게 되면 정신적 증상이 잠정적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등에 의해서도 증상의 호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증상의 호전을 추측의 정확성을 말해주는 지침으로서 신뢰할 수 없지만 확정적 증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한 환자를 이해했거나 치료했다고 할 수 없다. 증상의 호전 자체가 올바른 추론에 의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증상의 호전이 계속적으로 없다면 올바른 추론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게 된다. 위에 언급된 저자들이 말하는 정확하고 시간을 잘 맞춘 해석에 대한 다른 확증적 반응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놀래면서 인정하는 것, 그쪽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또 익숙한 감정이 드는 것, 그래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항상 느껴왔던 거예요. 잊혀진 기억의 회상, 다음날 꿈으로 확인하는 것, 울음, 죄책감, 분노, 웃음 등과 같은 감정 반응, 확정적인 연상, 실수, 행동화 등이 있다. 페니첼이 말했듯이 그것들은 모두 환자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방어가 감소하고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방어해 오던 본능적 충동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충동들은 프로이트가 부정적인 치료 반응과 관련해서 기술했던 본능적 충동이나 자기 처벌적 충동일 수 있고 이들 모두일 수 있다. 해석을 확인시켜주는 반응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단일 해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반응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짤막한 예를 들어야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다. 여기서는 주로 해석을 했을 때 올바른 해석을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해석의 타당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다 모든 것을 망라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안이나 죄책감의 감소, 방어의 완화, 본능 파생물에 대한 내성의 증가 등을 우선 여기서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증상의 개선 어떤 심텀이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자체도 어떤 경우는 꼭 해석을 바르게 해도 증상이 낫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도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증상도 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찰스 브랜넌은 보고 있죠. 해석이 바르게 있어도 증상이 당장 없어지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충분하게 환자를 이해한다면 증상도 없어지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통 임상에서 체험하는 것을 여기 몇 가지 또 나열하고 있어요. 어떤 그쪽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깜짝 놀라는 표정이죠. 또는
그래요. 깨닫지는 못하지만 항상 느껴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냥 익숙했던 감정을 만나는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경우나 과거에 잊혀졌던 기억의 회생. 어쩌면 몇 년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니지만 너무 페인풀해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기억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웃음이나 울음 뭐 이런 정서 반응이나 경우에 따른 어떤 실수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행동화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아주 중요한 현상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런 증거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어가 감소하고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방해오던 본능적 충동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페니처럼 보고 있는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자기 안에 있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러한 욕동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공고한 방어 시스템 때문에 거의 자기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이게 해석이나 다른 여러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방어 시스템이 완화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여러 지금까지의 방어가 낮아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던 욕동들 그 욕동들이라는 건 크게 보면 우리가 성적 욕동, 공격적 욕동인데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욕동인지가 다르죠. 어떤 것이 억압되어 있었는지 하는 것도 풀려나오죠. 그래서 어떤 여기서는 주로 찰스 브레는 해석 중심의 치료니까 바른 해석이었는지 아닌지를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인터벤션들이 바르게 워킹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인터벤션에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볼 수는 있겠죠. 똑같은 어떤 증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방어들이 풀려나면서 안전한 공간 속에선 우리 내담자들의 변화들이 어떤 뉴라티코 환자에게는 좀 빠르게 일어나겠지만 보드라인 환자들이나 자기애성 성격 장애나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우리가 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관계에서 지금까지 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관찰되지 않던 것들이 어느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눠도 좋겠어요. 꼭 임상이 아니라도 임상에서도 경험한 것도 좋고 그렇지 않고 일상 삶 안에서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그 전의 관계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집 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딱 닫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게 이제 뭐 한 6살, 7살 이럴 때인데 그때 곧 지나고 나서부터 한동안 거의 한 2, 3년 동안 정서에 대한 것들을 딱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면은 어디선가 이야기 지는 데다가 탁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막혀버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막혀버린 부분이 나오면은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역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때 공부를 조금 덜 했을 때니까 그냥 제가 그냥 화가 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애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애가 화가 난 것에 대해서 말을 해버리거나 표현을 하면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는 진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교류도 안 되고 그 상태에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애가 멀쩡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 안에서는 막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번째는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애하고 저하고는 그래도 오랫동안 관계가 당연히 있으니까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석을 했어요. 그 아이한테 그 감정을 이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석을 해서 도와줬더니 그 애가 갑자기 눈이 빨개지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어, 어. 그래서 울고 나서 이제 그 화난 이유는 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얘는 말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감정은 감추고 있고, 왜냐면 화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 화가 난 느낌은 저한테는 전달되고,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해준 다음에 제가 오히려 애한테 널 화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했더니 그냥 막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애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감정이 저한테 막 전달이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애가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이 좋으면 입장에서 좋. 그게 의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많은 것은 무의식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정서를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방어는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 그냥 감정이 발달하지 않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두려운 감정들은 억압을 하다 보면 섬세한 감정들은 아예 픽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됐어도 섬세한 감정들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인터벤션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굉장한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이게 자결적 방어를 하는 거예요. 현대정신분석이 얘기하는 거. 이건 아버지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냥 중요한 대사를 공격성, 좌절이 생기면 공격성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그레션이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서 물론 타고난 공격성도 있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떤 좌절이 있을 때 반드시 이 프러스트레이션이 있게 되면 공격성이 있기 마련인데 이 공격성이 어디인가 있는데 이 공격성 보통 건강한 대인관계에서는 그 공격성을 야기시킨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언어를 통해서 이게 해소돼야 되는데 그 해소가 안 되면 자기 안에 공격성이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격성을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말하자면 이 어그레션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리비도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가 이 리프레션을 하는 에너지로 결국 전환되니까 아이가 공격성은 드러내지 않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랑의 정서도 오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그레션을 억압하는데 그 리비도 에너지가 사용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정서가 스스로 얼마나 정서를 느끼는지 느끼면서도 표현을 안 하는지 아니면 느끼지 못해서 아이는 그냥 정서가 없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이는 부모와 관계에서 사랑스러운 정서를 교환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화난 것을 누군가 알아주고 같이 대화로 풀어주는 대상이 있게 되면 사랑의 에너지가 풀려 나오는데 이 사랑의 에너지 자체가 이 공격성을 통할하는데 만약에 아버지를 공격한다는 아이로서 두려운 거죠. 자기를 지켜주는 대상을 자기가 공격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로서는 항상 이 공격성을 자기 안에 감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세밀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고 부모가 아예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키워버리는 경우에 그 공격성들이 결국은 잘 해소되지 못한 사람들이 프리에더폴 환자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마 가장 적절할 거예요. 강 목사님은 그 아드님을 아주 잘 돌보는 거죠.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서로 대화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하고 이야기 잘하고 굿나잇 하러 오고 어떨 때 기분 좋으면 막그 13살 중학교 한국으로 중학교 3학년 나이인데 어느 날 지가 기분 좋으니까 저한테 뽀뽀도 하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그러니까 보통 그 나이 때 안 그러는데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돌보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애가 상당히 이게 정서 표현이 자유로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저도 별로 그 애한테 화가 날 일이 없더라고요. 화날 일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 숙제 안 하는 거. 역전지를 잘 읽어낸 거죠. 아이가 화가 잔뜩 나시니까 내가 그걸 느낄 수 네, 없. 그렇죠. 그때는 제가 화가 난 걸로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의 화가 얼마나 났는지 저한테 이제 보이지 않게 전달돼 가지고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밖에 나가가지고 화난 걸 시키고 밖에 나가 있으면 괜찮아지고 집에 들어오면 화가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애가 화가 났구나인데 이거 뭐랄까 애한테 좀 정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게 여기서 다루는 게 해석이 너무 성급할 때 애가 사람 상대방이 화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애한테 정서 표현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감정에 대해서 말해봐라 표현해봐라 느낌이 없냐 이런 말 자체가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인트루시브하다는 얘기예요. 예. 좀잘 발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좋지만 저는 제가 가진 마음은 뭐 나쁘게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화가 날 수 있다 하는 걸 그때 좀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예. 어떤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보드라인이나 어떤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임상에서 만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우리는 좋은 뜻으로 이분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매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텐션만 가지고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개입, 인터벤션, 해석을 중심으로 어떤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어튜먼트가 일어나야 된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전달되게 되면 그 자체가 상대방은 감수하기 어려운 어떤 정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감내하기 어려운 어떤 정서로 전달되거나 그 자체가 굉장히 치매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경우에 어떤 아까는 가족 관계지만 임상에서는 치료 관계에서 치료 동맹이나 이런 쪽으로 건강하게 발전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와 같은 기술이나 예정은 독자로 하여금 하나의 추론 또는 서로 연관성이 깊은 추론들의 근거를 둔 그리고 대부분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국적 효과보다는 하나의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잘못된 견해를 갖게끔 할 수 있다. 다음에 짧은 예가 이 점을 설명해 줄 것이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많은 여러분들이 사례를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어느 상황이 간단하게 설명되고 그리고 그때 어떤 해석이나 기타 인터벤션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의 해석으로 멋진 해석으로 어떤 큰 결과가 바로 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사례를 보통 글로 쓰여 있는 사례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는 경우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실제 어떤 결과에 이르는 해석이라는 거 하나의 해석으로 핀포인트에서 해석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삶에 전환이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끊임없는 작업들 해석도 크고 작은 해석들이 모아져서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여러 적절한 해석들이 모아져서 아주 좋은 결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어느 하나의 멋진 해석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좀 같이 보죠. 근데 그 내담자의 경우에도 그 한 번에 멋지돼서 그 신의 한 수라는 거를 그렇죠. 실제로 예 그거를 뭐냐면은 그 말하자면 상담자 역할을 했던 사람한테 아 그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또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자기가 정말
좋은 해석을 해주었다라고 기뻐하는데 저한테 그 말하면 저는 그거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한 좀 길게는 뭐 1, 2년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상당히 악화된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뭐예요? 옴니포터스로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지컬 사고를 부추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술적인 어떤 결과가 왔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차곡차곡 애써서 하는 이 치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치료자가 한번 멋지게 해석해주면 내가 다 나아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환상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환상이 내담자가 그렇게 마술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담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상담자가 우쭐해져서 정말 본인이 마술적인 힘을 갖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어떻게 김동완 선생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런 상황들이 되면. 저도 좀 천천히 하는 좀 스타일이기는 해서 웬만하면 해석을 안 하려고 좀 하는 편인데 아까 정상 관련해서 좀 생각이 나는 게 너무 정상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좀 많이 가졌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오셨는데 우울증이 사라져야 또 성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정상을 없애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확인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상담하시는 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해석 같은 걸 해도 잘 받아들이시고 뭔가 제가 요구하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이러면 그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분명히 나아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우울증은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의아해서 뭐 이래저래 좀 묻다 보니까 그분이 우울증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데는 근본적인 갈등 구조를 지금 보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 우울증을 낫고자 상담 왔는데 왜 우울증 낫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관심이 없을까? 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 번째 해석은 상담을 되게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종결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가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를 버릴 것 같은 정서가 지금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정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보여서 이거 근데 말로 이야기하기가 참 위험스러운 거라서 그냥 조금씩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한 프레스, 그러니까 우울증을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저도 좀 내려놨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그 우울이 본인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우울은 치료할 필요가 있는 우울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우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근본적인 이슈나 갈등 구조는 우울이 아닐 수 있어요. 우울은 그냥 증상이니까. 네. 이분에게 더 필요한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이 우울이 없어지면 자기가 도움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우울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치료자가 이걸 빨리 없애자고 그러면 이분은 압력을 받게 되겠죠. 불안이나 우울 이런 정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삶 안에서 항상 우리는 매일 일정한 불안을 가지고 또 우울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 얼마나 톨러레이트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커지면 어쩌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우울이나 불안도 괜찮은 불안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이것을 품어낼 수 있는 어떤 캐파가 늘어나면 그건 같은 양이어도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뭔지 모르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증상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치료자의 욕심이죠. 본인이 불편해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하고 서로 탐색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떤 증상을 타겟해서 그것만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이분의 전체적인 어떤 치료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한 갈등 구조가 완화되면 갈등 구조가 다 사라질 수는 없지만 건강한 타협행성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증상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해법이 나오는 거지 이 증상만을 없애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다시 다른 쪽으로 증상이 옮겨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증상 자체를 분석하고 어떠한 갈등 때문에 증상이 생겼는가를 아는 건 중요한데 증상을 우선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체험 나눠주셨어요? 2년 전 40세의 나이로 분석을 시작한 남자가 있는데 그의 아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2번 가족과 헤어졌던 일이다. 한 번은 동생이 태어난 4살 때 3주 동안 시골로 보내진 적이 있었고 1년 뒤에는 성홍열과 양측성 중이염이 발생하여 2달 동안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입원 기간 동안 그는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결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첫 번째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이 없었고 두 번째 것은 부모의 얼굴이 유리 창틀에 의해서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밖에 없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이 그가 분석을 시작할 때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쓸쓸하며 사랑이 메마른 것 같다는 불행한 감정을 느끼게 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준 후에도 그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로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는 것이 환자의 성격 탓이라는 부인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분석의 도움으로 극복하고자 희망하였다. 그는 자신이 부인과 자식들에게 무관심한 점과 자기 스스로는 생활을 꾸릴 수 없을 것 같아 돈을 보고서 부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하였다. 어머니와 형제와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아버지는 그가 분석을 받기 6년 전에 돌아가셨다. 흥미로운 일로서 성인이 된 후 울어본 단 한 번의 기억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병원에서 아버지의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 울었었다. 이 환자는 좀처럼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곧 밝혀졌다.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하거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통상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한 자신의 부적절하고 무능한 점에 대해 부끄럽게 느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점, 즉 자신의 냉정함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였다. 몇 달 동안 이와 같은 종류의 이해가 나올 때마다 그에게는 억제와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음을 해석해 주었다. 그와 같은 해석을 해주고 나면 때때로 분석 도중 거론하던 사람에 대한 분노감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부인이나 사업 동료에 대해서 가졌던 분노감을 더욱 뚜렷이 지각하기도 하였고 어느 때에는 내가 그를 달래주지 않고 오히려 분노감의 표현을 부추기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은근히 화를 내기도 하였다. 몇 달이 지난 후 어느 날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가 중학교 시절 어느 날 강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 때문에 교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억울하게도 실은 자신이 하지 않은 소란에 대해서
자백하도록 신문당한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그는 오직 교장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결국 거짓 자백을 했고 그때는 그들에게 내가 그랬다고 하자. 그러면 신문을 끝내고 날 보내줄 거야 라고 생각했었다고 기억해냈다. 이와 같은 기억은 그가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대신 자신을 책망한다는 내용의 반복된 해석이 옳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해석을 확인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억의 회복은 아직 환자에게 해석해주지 않았지만 5살 때 병원에 입원하였던 경험이 불평하거나 화를 낼 수 없는 그의 무능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추론을 지지해준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교장실에서 생각했던 내용이 병원에 입원한 5살 꼬마에게 빨리 나와서 집에 가고 싶으면 의사와 간호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오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5살 어린이가 알거나 빨리 배우듯이 간호사와 싸우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며 그들은 훨씬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만약 승복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말을 잘 들으면 간호사들은 칭찬해주고 귀여워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위 예의 중요한 점은 단 한 번의 해석이 분석의 진전, 즉 좀 더 나은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기억의 회복을 낳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의 추론 또는 연관성 있는 여러 추론의 근거를 둔 일련의 해석에 의하여 진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분석이 빠르게 또 어떤 경우는 느리게 이루어진다. 빠르고 늦는 것에 상관없이 중요한 환자의 갈등을 다룰 해석에 의해 빚어지는 심리적 변화는 조금씩 긴 시간을 거쳐서 오게 된다. 해석이 분석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주 언급이 된다. 그와 같은 언급은 문맥상 본장보다는 다음 장에 속하는 게 자연스러우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보류하겠다.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례 부분도 아주 치료 과정 속에서 여러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 해석으로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주 거리가 먼 해석도 하지만 어쩌면 해석을 아주 크게 잘못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해석이 잘못되면 이게 잘 워킹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다른 측면에서 다시 수정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기법들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방어 분석이나 어떤 슈퍼 이고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우리 정신 분석의 기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는데 여러 측면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삶 전체가 전이 상황 속에서 상담자와 치료자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펼쳐지죠. 그래서 이분을 돕는 과정에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석도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궁극적으로는 좋은 통찰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은 어느 한두 번의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는 시기가 있긴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맺는 게 아니고 그런 중요한 자료가 나오기 이전부터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기반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자료에 대한 통찰이 생기지만 그 이후에 또 그와 관련되는 다른 통찰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해석들 혹은 일련의 개입들이 모아져서 이 내담자의 삶 전체의 어떤 큰 변화나 진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레이주얼리 천천히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이 사례에서도 어쩌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안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누군가 억울하게 자기가 오해받았던 어떤 중요한 모먼트가 하나 나오죠.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강당에서 소란을 피운 게 바로 네가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받았는데 그걸 해명할 수도 없어서 억울하게 거짓 자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경험들은 네,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 사례에 나오는 이런 억울한 처지에 우리가 당해 있었던 체험들이 혹시 있으면 우리 여러분 중에 한두 분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억울했는데 지금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한 5살? 그때 좀 5살 아니면 4살 좀, 5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동생이랑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떡국떡 있잖아요. 가래떡. 가래떡을 이제 연탄불에서 구워줬는데 동생이랑 저하고 이제 옥신각신된 게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싸움 났어요. 그래서 싸움 났는데 어머니가 중재해가지고 그냥 서로 다 만족하면서 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저는 그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는 좋다고 흥흥 하면서 웃으면서 막 떡을 입에 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더니 이놈 새끼 이거 삐져가지고 그 이불 뒤지고 쓰고 있는 거 봐라 그러더니 수건으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떡국떡을 그 구운 가래떡을 한 입 물고 다 씹지도 않은 채 얻어맞아가지고는 그걸 못 먹었어요. 결국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덮고 있던 이불 색깔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나는 화가 지금 삐진 게 아닌데 왜 이러시나 했는데 막 그냥 맞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뭐가 없어졌다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있으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래 다니면서 뭐 검사하고 뭐 이러는데 그때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제가 안 했는데도 마치 내가 범인으로 잡힐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되고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혹시 내가 오해받는 게 아닐까 하는 게 문득 지나가는데 그걸 극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의식을 해야지 그게 극복이 되지 의식을 안 하면 무의식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트라우마틱한 상황이죠. 근데 어머니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나로서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 그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한 교수님도 억울한 게 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억울함이 없이 곱게 사셔서. 억울한 게 아니고 제가 약간 아까 그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내담자의 포지션에서 제가 내담자인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석 같은 거를 굉장히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저 자신도 막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가족의 관계랑도 관련이 되는 것 같고, 제 성격이랑도 관련이 되는데, 제가 가족이 두 단체잖아요. 원래 제가 자라온 부모님과 그거에 가족이 있고, 또 제가 결혼을 해서 이룬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포지션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 감정이 막 뭐 분노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외로움을 표현하거나 이런 표현보다는 항상 제가 책임을 느끼는 그런 포지션인 경우가 두 가족한테 많다고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돕고 안정되게 하고 이렇게 예. 그 역할을 지금 나는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그게 어린 시절부터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를 좀 무마시키고 좀 책임 있게 해야 되는 항상 역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 간에 그렇고 제가 뭐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거에도 제가 그 감정을 어떻게 어디다가 안전하게 표현할 줄을 제가 잘 모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 느낌에는 항상 저는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들면은 그거를 100개나 뭐 하여튼 분산시켜가지고 제 다른 성취감 있는 다른 데다가 분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강성광 그 강 목사님의 그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의 입장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제가 모르겠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도 항상 너는 냉정하잖아. 냉정하게 너는 네가 알아서 네 일 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도 사고를 치고 저도 실수를 하고 저도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사람인데 그래요. 그런 게 약간 부적절한다는 느낌이 항상 든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도 들었고 지금 가족한테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 감정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제가 아무리 지금도 머리로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를 생각을 해도 그게 일시적으로 땅 해소가 되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해결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강 목사님의 아이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걸 알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 다음에도 계속 어색한 느낌은 저한테 남아있어요. 이제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현대정신 분석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돕는 걸 훈련시키는 게 정서적인 머추어리티라고 이모셔널 머추어리티가 그 어떤 우리를 성숙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는데 정서적인 체험을 통해서밖에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밖에 이 정서들을 배워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서를 느끼고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에 수용돼 본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안전하게 자기 정서가 수용돼 본 경험이 적은 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점차로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처럼 저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아까 해석이 더 중요하냐 뭐 감정 표현 안전하게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그거는 내담자별로 틀릴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를 다루는 어떤 치료사 선생님이 있다고 할 때 저도 더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약간 이렇게도 심지어는 그 막 얘기도 해보고도 싶고 굉장히 케이스를 실제로 상담자들이 몰라요. 내담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근데 주의 깊게 들으면 내담자들이 나는 이런 점이 필요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에 치료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실 경우에 제가 그런 경우를 하면 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적절하게 그거를 얘기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 주세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좀 건방지게 보이겠지. 아니 이 치료사 선생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막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전이정서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치료자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미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치료자 일반에 대해서. 맞아요. 예. 이분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내가 이분을 걱정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 간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딸의 입장이어야 되고 아내의 입장이어야 되고 엄마 입장이어야 되는데 내 몫만 하면 되는데 내 걱정만 하면 되는데 내 몫 이상의 다른 사람 몫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나는 내 정서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사람들은 굉장히 부추겨요.
예, 부추기죠. 영웅이 그러면서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북한에서 영웅 만드는 거 똑같아요. 각 집안에서 영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라 소리, 뭐 하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게 좋은 점이 아닌 거죠, 저는. 그렇죠. 예, 저도 놀고 싶고, 저도 할 때 칭찬도 듣고 싶고, 가서 사고도 좀 쳐보고 싶고,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제 역할을 너무 크게 가져온 나머지, 항상 그게 그게 있었어요. 이상적인 자아를 이미 내가 형성해버린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익스펙테이션에 의해서 내 이미지, 내가 예. 이루어야 될 이미지가 이미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트루 셀프가 아니고 아이디얼라이드 셀프, 이상화된 나를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영웅 만들기가 되어버린다. 영웅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모습으로 살려고 평생 고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지금도 머리로 생각을 해도 이 범위 안에서 또는 밖에서 또 이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나 하기 싫단 말이야. 나도 이런 거 하기 싫단 말이야. 이런 말이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어떻게 발산하고 또는 수용하고 해야 되는지가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분석이란 얘기예요. 분석 속에서는 롱텀으로 가면서 전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내 자매나 형제하고 관계에서 느꼈어.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 못했던 상황이 답답함이 올 수도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옛날에 이럴 땐 난 사실은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전혀 너는 원래 착한 아이니까 그냥 잘할 거야 라고 전혀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어떤 상담자에게 느낀다는 게 많은 경우에 다양한 정서들을 그때 정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걸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표현할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안전하게 이걸 수용해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상담에서 초기에 분석가가 내담자하고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해도 이걸 수용해낼 만한 캐파가 있어야 돼요. 우선. 그래서 역전을 견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담자 입장에서는 여러 자기가 프로세스 못하고 있는 정서들이 많은데 이걸 나한테 안전하게 주어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으려면 내가 우선 안전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프로세스하지 못한 것을 대신 프로세스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정서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가 여기서 프로세스 돼서 안전하게 내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프로세스를 못하고 뭔지 모르자 불편한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 정서 이것을 내가 생각이나 꿈이나 어떤 글로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걸 비혼의 용어로 의하면 베이타 엘리먼트를 알파 엘리먼트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느끼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것을 표현해볼 안전한 곳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는데 보통 전의에서는 상담자가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는 있었는데 실제로 정서를 표현해 보니까 오히려 상담자가 어려운 정서를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스럽게 가지고 있었느냐고 격려하면서 더 불편한 게 있으면 항상 얘기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실제 익스피리언스들이 여기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내 다양한 정서를 느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힘들이 늘어난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요즘 특히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지적인 훈련들이 많이 돼 있어서 많은 경우에 지적 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서로서 프로세스해야 될 것들이 지적인 작업으로 이렇게 대신하는 상황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 그게 안전한 정서 표현이라는 것이 저희는 한 그게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큰 부분을 이루는 것이고 반드시 그 치료사 선생님이 계실 때는 저한테 동조를 안 해줘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고 때로는 공감해주고 때로는 아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라고 할 때 해석이 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적인 작업은 제가 그렇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해도 제가 더 막, 우리 치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잘 해석하시네. 이러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정서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같이 날이 갈수록 더 여겨지고, 그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치료사 선생님들의 어떤 일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도 아이들한테도 그 부분을 항상 의식을 하기 때문에 야, 너 어떻게 느꼈니? 너 그때는 어땠니? 뭐 이런 식으로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이게 충분하게 안전하게 엄마한테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이렇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저도 엄마로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든 정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모들은 대부분 반응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교육은 천천히 하고 우선 그 정서에 조인해 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교육을 먼저 앞세워버리면 아이들이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야, 너 그거 표현을 해봐. 너 지금 어떻게 느꼈니? 말을 하는 거는 안 하는 거보단 낫겠지만 근데 이게 진짜로 편하게 예. 그게 이제 정서를 표현해 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프레셔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계기에 한번 이럴 때 진솔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강요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가 느꼈던 억울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정서를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해보라 그러니까 그렇죠.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라. 네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서 그냥 팍팍 떠오르는 말을 아무거나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한참 만에 오랜 시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나온 말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동시에 나오는데 그거를 그 애한테는 한꺼번에 다 느껴지는 건데 말로 하려니까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라 그러면은 자기가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말하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말을 하면 되잖아. 좋든지 싫든지 하는데 걔는 좋다 싫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좋든지 싫든지 예를 준 게 걔한테는 뭐냐면 자기의 정서 느낌을 갖다가 제한시킨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억울해요. 이 소리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억울하다는 의미가 누명을 뒤집어 써서 억울한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복잡한 거를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듣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걔한테는 억울하다는.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더 크죠. 네, 그래서 그냥 느끼는 대로 그러면 하나씩 아무 때나 느껴지는 대로 네가 지금 느끼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말을 할 수 있으면 해라고 그냥 괜찮다 아무 때나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을 조금씩 하는데 하여튼 그 별의별 표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해주니까 같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그럼 막 우리끼리 저하고 애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다고 애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막 웃었다가 막 집중했다가 막 그런 일이 하여튼 그래서 덜 억울해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 특히 프리미티브한 정서나 이런 것들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말로 하라고 하면 정말 자기도 지금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걸 자꾸 하라고 그러면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 억울함이 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리에더퍼란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언어가 있기 이전에 정서나 경험들이 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해석을 통해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원초적인 경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들이 언어의 세계가 있기 이전의 세계에서 경험된 것들하고 그런 프리에더플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프리버벌이라 언어가 그 상징의 세계, 언어의 세계 이전의 세계에서 경험했던 것이 지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언어로만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걸 해석을 통해서 상담자가 그 부분을 다뤄내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지적인 어떤 해석보다는 가능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모셔널 쪽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모셔널은 논리가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걸 다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쉽잖아요. 자연스럽게 아까 강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한꺼번에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주어지면 그 부분부터 작업을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희 집 애들은 그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아이디얼 셀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걸 이제는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생각보다 그 잘 알아듣는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서 구별 짓는 거예요. 아이디얼 셀프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진짜 하고 이런 것들 아이디얼한 거랑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잘 조금씩 구별해 나가도록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그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현실에 하고 또는 책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좀 아이디어란 거, 히어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해를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표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표현. 왜냐면 성경이나 이런 나오는 거는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하면 아이디어한 걸 자꾸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의 현실의 자기를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한 것 때문에. 그래서 리얼한 것들이라든지 실제적인 아니면은 존재의 중요성이라든지 가치들을 자꾸 이야기해 주니까 애들은 뭐냐면은 그냥 아빠는 너희가 무엇이 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냐면은 막내가 태어난 그날로 돌아가겠다. 왜냐면은 그 이전으로 가면은 막내가 안 태어날 수 있지 않냐. 그래도 애들이 그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딸애가 하는 말이 아빠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느낌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애들이 느끼도록 도와주니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뭐냐 기치에 대한 것들은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요즘 애들 이제 사춘기 되니까 딸애들과 막 학교 갔다 오면은 입을 딱 다물고 화나 있거든요. 그럼 저도 막 어떨 때는 속이 답답한데 내버려 두니까 오히려 그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그걸 너 왜 그랬냐 무슨 일이냐 이게 딱 따져드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게 가장 큰 서비스예요. 네. 이걸 관심 갖는다고 묻는 거가 어떤 아이들의
굉장히 치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정치 분석에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컨택 펑션이에요. 내담자가 컨택해 올 때만 상담자가 그 컨택에 응해 주는 거지 내가 먼저 컨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춘기 아이들 다룰 때 이 컨택 펑션을 꼭 따라야 돼요. 아이가 필요하면 꼭 부모한테 얘기를 해오는데 부모가 먼저 접근하게 되면 대부분 자기를 침해한다고 느낀다는 이 아이들은. 그래서 내가 돌본다고 돌보러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죠.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친절하게 한다고 자꾸 가서 관심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자꾸 묻는데 이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으로 좀 서고 싶은데 이것을 부모가 허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예. 아까, 오늘은 사실은 머릿속에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언제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는데, 아까 황 교수님 본인 사례처럼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롤, 자리, 포지션에서 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요구받아 왔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들으면서는 그 요구 받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 해소를 못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요구를 많이 받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서 계속 누군가가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목사라는 삶도 그렇고, 이렇게 뭐 아버지로서의 뭐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근데 아까 뭐 억울함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때로는 이 포지션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아까 강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강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굉장히 수용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니네 소중하다고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지금 내담자 입장이에요. 내담자의 경험이에요. 그래요? 몇 년 전까지 제가 1년에 한 번씩 위경련이 나가지고 매번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년, 재작년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는데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그래야지 저는 그게 낫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완전히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몇 년 전에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게 있는데, 딱 깨달았다 그래서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확 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제가 굉장히 행동 과다거든요. 그리고 책임 과다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딸로서 열심히 하고 엄마로서 설거지 열심히 하고 음식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아니면은 제가 누구한테 사랑받고 사랑하고가 아니고 저 자체가 원래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퍼포먼스를 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게 더 인정을 받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확 와닿았는데 그 전에도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마음으로 그게 와닿지가 않은 건데 그게 성관처럼 와닿는 거죠. 체감한 거죠. 그게 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내 몸으로 내 것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내가 수업을 한번 했는데
다른 해와 달리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또 몸을 막 아픈 거죠, 제가.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얘네들이 약간 이런 그게 오는 건데, 그때, 내가 뭐를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뭐 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이나 내 자리가 없어지거나 있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것도 머리로도 알지만 하여튼 그게 어디 확 느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강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해주신 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어떤 배경일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서비스죠. 아이들에게. 근데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너는 너 모습대로 사랑스러운 거다라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준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강 목사님이 언어로 표현해서 아이들이 언어로까지 가져갔지만, 많은 부모들은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받아주는 부모여야 된다. 거기에 언어까지 가면 금상첨화지만, 어느 부모는 어쩌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관심을 충분하게 물론 무조건 다 만족시키는 부모는 아니지만, 코어식으로 얘기하면 optimal frustration, 적정한 정도의 좌절은 있지만, 그래도 항상 관심 가지고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는 원래 예쁜 아이라는 개념이죠. 너는 원래 귀한 사람이다. 그냥 뭘 잘해서 예뻐하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랑해주는 부모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항상 나를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부모라는 이미지가 내면화돼야만 우리가 살면서 평생 안정된 인격을 가지는 거죠. 이게 내면화된 셀프 오브젝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체험들이 약할 때 많은 경우에 외부에서 계속 그걸 원하게 됩니다. 내면화된 이러한 셀프 오브젝트 기능을 하는 좋은 대상이 내면화돼야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가 좋은 대상으로 내면화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치료자가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치료자를 내면화돼야 되는데, 치료자가 사랑이 많고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주는 대상이라고 하는, 원래 부모가 해줘야 했을 때 그 역할을 해주는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만족시키라는 게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나의 고유한 모습을 수용해주는 어떤 상담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고 하는 이런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적인 작업이 아니고 체험으로 실제로 그 삶을, 전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전이 자체도 다 살아있는 정서들이니까 그런 삶의 체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점차 자기 안에 건강한 대상, 좋은 대상이 내면화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좋은 대상이 결국 나를 서포트하는 셀프 오브젝트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자기가 앞서고 아이는 뒤에 따라오도록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좀 어떤 방식으로, 얘한테는 얘가 아무 생각도 없다고 보는 것 자체가 아이를 베이비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동기라는 게 공허한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동기부여를 자기 동기 가지고 애들한테 하라고 모티베이션 주니까 애들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러면은 자기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할 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실된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누군가가 자기를 본다는 자체가 전부 다 스트레스가 돼 버리잖아요. 아까 저기 김태희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포지션 자체가 주고 있는 억울함이라는 게 저는 이제 거기도 적용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풀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누가 나를 보기 때문에 하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그 목사님의 경우에서도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가 감당하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지 만약에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뭐냐면 은둔해 버리잖아요. 숨어버리고. 근데 그 아이는 가정 속에서 은둔해 버리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중에 제일 큰 맥락이 지금 다 공감하는 거지만 그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세팅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 아이는 그 자체가 작은 것 하나도 자기한테는 자기가 안에 없는 동기를 엄마가 자꾸 밀어 넣으니까 다 토해내 버리고 나는 나띵이라고 바꿔버리고 폐쇄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어떤 그 틀을 아이에게 씌워버리면 아이는 안 움직여요. 이게 자기 삶이 아닌데 그걸 작정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트루 셀프가 아닌 어떤 남이 주어진 관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건 노예의 삶이기 때문에 노예로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이런 무의식적인 엄청난 방어죠. 남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절규라는 얘기 지금. 근데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슬레이브 메스터라는 걸 비극이에요. 노예 주인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호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간적 분리밖에 답은 없는데 치료에 오는 거는 저 먼 그거고 여기서 잠시라도 시중을 안 드는 그런 상황조차도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의 작은 잔소리에도 귀를 딱 쫑긋해가지고 듣더라고요. 문 밖에서 들리는 쫑글쫑글쫑글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저놈이 그래 이 말을 들으면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작은 잔소리도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문 밖에서 한숨 쉰다거나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아이는 더 자신을 더 폐쇄시켜 버리고 어떻게 보면 공격성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공격성이 자기를 향해서도 공격하지만 엄마에 대한 또 누군가가 나를 프레임 시켜버리는 그 대상에 대한 아주 강한 공격성으로 보복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연수게 만들고 공격이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리고 언필칭 나를 사랑한다는 모든 일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시킴으로써 보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공격성이라는 게 결국 자기 파괴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보복하는 방법은 내가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라는 이런 패턴이 돼버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만 듣는 거로도 이제 좀 저도 사실은 좀 고민을 나눈 것 같아서 좀 그리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목사님도 그걸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전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야지. 그 부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 부담감으로 만나버리면 그 엄마와 똑같은 정서가 돼버리잖아요. 네.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된다 해서 자꾸 잔소리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결국은 그 엄마는 엄마의 방법이 강화되는 것이고 목사님대로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면은 주위에 짜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방법을 또 아들한테 적용하게 되니까. 저 혼자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그 엄마가 먼저 오늘 말씀을 듣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목사님이 어떤 조언을 하거나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네. 그럼 나중에 그 덤태기는 전부 또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무능하다 소리 들어도 나는 괜찮다 하고 이게 저도 옛날에는 무능하다 소리 듣는 걸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특히 이제 컴퓨터 고치는 문제, 전기공학 했으니까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컴퓨터를 고쳐달라 그러는데 아이고 한번 해주고 유능하다 소리 들으니까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이 스케줄 잡아가지고 움직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난 할 줄 모릅니다 했더니 당장이 뭐냐면 이것도 못하냐고 이래요. 근데 화가 팍 치미더라고요. 나 할 줄 아는데 억울하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러다가 내가 차라리 무능하다 소리 듣자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하니까 차라리 그런 걸 하니까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을 견뎌내서 나는 무능합니다 하는 말을 견뎌내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개선되고 뭐 이런 일들이 저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먼저 넉넉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막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김 목사님도 그 어머니하고 동일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3인이 다 똑같이 엮여버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은 상담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만 하셔야 될 상황 같아요. 네. 결코 끼어들어서는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